오늘은 미국의 북폭의 8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메시지는 지난 3월 중순에 제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서 그 후반부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가 또 독립적으로 이 내용만 제가 또 올려놓았습니다. 저희 웹사이트와 또 다른 웹사이트 저희보다 더 많이 들어왔는데 최소한 30-40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시청을 했습니다. 이건 저의 생각이 아니라 여기 사진에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의 유명한 전략연구소 스트래트포의 선임연구원 전략분석가 심택의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그것을 번역을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다시 이것을 제가 하려고 생각했던 것은 그 원래 녹화됐던 것들이 잡음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이 마이크가 이 상황이 안 좋아서 계속 딸까닥 소리가 나서 아주 듣기에 상당히 거북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오늘에야 제가 하게 됐고, 또 하나는 지금 북폭의 이 이야기가 아주 상당히 지금 진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전문가의 그 말에 한번 귀를 기울이는 것도 지금 이 시점에 필요하고요. 또 그동안 발전된 많은 사항들을 담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북폭의 8단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메일 보내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어떤 분이 댓글로 핸드폰으로 이메일 보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니까 한글로 된 거 사용하시면 편하겠어요. 그렇게 정보를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도 하실 수 있고요. 또 한번 보십시오. 저도 보겠습니다. 네, 그 한글로 찾아갈 수 있으면 더더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고요. 네. 만약 어렵다 생각이 되시면 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이라는 이 동영상 제목입니다. 여기를 들어오셔서 제가 하나하나 14가지 칸을 다 채워드리면서 가르쳐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따라 하셔서 여러분들의 의사를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고도 또 뭔가 말하고 싶은 충동이 생길지 모릅니다. 또 여러 경우에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규칙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의 이 서신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의 보수우파, 특별히 한반도에 지금 우리 남한에 계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 그 목소리는 더더구나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움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상황, 그 긴장, 바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느끼면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생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간결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아주 딱 짜여진 그 내용을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주지 마시고 계속해 주시고, 또 어떤 저의 동영상을 들으시거나 또 다른 어떤 우리 보수 논평가들의 동영상을 들으시거나 이거 정말 이 백악관에 알려야 되겠다. 뭐 정보를 CIA를 통해서 많이 수집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하게 되면 훨씬 더 정보를 더 완벽하게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자원하는 이 CIA의 하나의 정보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도 외교관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쓰셔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움직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우리 캠페인을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신실하게 참여해 주실 것을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주제인 이 미국이 어떻게 북폭을, 선제 공격을 혹은 예방 전쟁을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보시는 이 아주 재미있게 생긴 이 비행기는 진짜 아주 무서운 비행기입니다. B2 스피릿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비행기. 이 그 날개를 한번 쭉 핀 걸 보십시오. 이게 무려 52m가 됩니다. 앞뒤로는 짧아도 그것도 20m가 됩니다. 무게는 무려 71톤이 됩니다. 이게 돈이
20억 불이 들어가는 비행기인데 그래서 금으로 만든 비행기다. 뭐 그런 별칭도 있습니다. 꼭 가자미 같이 생겼는데 네, 아주 저 푸른 대양 위를 이렇게 나르는 모습 보니까 아주 그냥 그 가자미가 물속을 지나가는 것 같은 네, 그런 그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이게 그냥 아마 많은 사람들이 지난번 우리 한미 연합 훈련할 때 특별히 지난번에 한 220대인가 하는 이런 종류의 미국의 아주 최대의 그런 그 전투기들이 한국에 집결했었는데 아마 스텔스기 북한이 볼 수가 없으니까 북한 영공을 마음대로 그냥 헤집고 다니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다 촬영도 하고 어디를 이 선제 공격하면 어디를 때릴까 다 보고 한 700곳을 다 이미 해놨다고 그러죠. 네. 우리 한국의 정세현 그런 전 통일원 장관, 김대중 혹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통일원 장관을 지낸 사람인데 한 번은 어떤 프로에 나와서 하는 말이 에이 무슨 북폭을 합니까? 아니 핵무기가 어디 숨겨져 있는데 어디를 안다고 북폭을 해요? 안 됩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정세현 의원, 통일원 전 장관 웃기지 마셔. 당신이 북폭을 한다고 미국 CIA를 자기가 막 들여다보는 것처럼 얘기를 하네요. 미국 CIA가 당신에게 그런 거 보여줍니까?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하고 그렇게 잘난 척하고 그래요. 문제는 그런 잘난 척하는 것보다 그렇게 해서 나라의 안보를 무너뜨리는 게 문제입니다. 소위 장관했던 사람들, 이 좌파 장관들, 이거 아주 큰 문제입니다. 나라를 말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안보를 말아먹는 사람들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비행기가 많이 떠다녔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한 상공을. 어떻게 선제 공격을 할 것인가. 오늘 저는 여기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심텍, 이분은 미국의 유명한 전략연구소 스트래트포의 선임 연구원입니다. 얼마나 아주 예리하게 분명하게 쓰겠습니까? 비즈니스 인사이더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걸 제가 보고 3월 17일 날인데요. 우리말로 옮겨서 우리 한국에 소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심텍의 시나리오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좀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심텍이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라이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북폭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전략적인 북폭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북폭을 결정할까요?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 말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왜요? 북한의 핵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을 공격한다고 위협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린지 그레임 같은 아주 측근은 그레임 상원 의원은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했죠. 불과 며칠 전에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건 100%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가 그 위협하는 것을 중단할까요?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이만큼 와서 포기할까요? 천만에요. 계속 죽을 짓을 할 겁니다. 자기 무덤을 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우매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트럼프와 맞서서 결국은 한 방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고 그냥 단 한 방에 그냥 한 번째 그냥 아주 그로기 아웃되고 완전히 아마 죽을 겁니다.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미국은 이미 결심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언제 하느냐, 이게 문제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북폭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아무리 순탄하게 잘 진행된다 하더라도 사상자가 납니다.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날 거고요. 일본인들도 사상자가 날 거고요. 한국도 그 일본 그리고 태평양에 주둔하는 미군들이 사상자가 적게나 많게나 분명히 사상자들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도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이 아주 단호하고 강력한 그런 대통령일지라도 고민을 엄청 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결심만 서면 그대로 그냥 추진하는 아주 과감한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는 그런 대통령인 것을 우리가 그동안 봐왔습니다. 북폭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결정한 대로 나갈 것입니다.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번에 다녀가면서도 일본에서 얼마나 대접 잘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역 문제, 이 불균형 문제, 무역 수지 불균형 문제 아주 분명히 말하고 가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북폭 옵니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짓말하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북폭이 오게 됩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북폭을 하면은 이 둘 중에 한 양태가 될 것입니다. 전면적인 파괴냐, 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아주 샅샅이 다 걷어내기 위해서 지상군이 들어가야 합니다. 지상군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면 북한의 전면적인 파괴가 불가피합니다. 아니면은 그냥 신속 공격하는 것을 택하는가? 이거는 핵시설 가운데 핵심적인 것들을 때리는 것입니다. 신속 공격은 그러니까 surgical strike라고 하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아주 외과 수술하듯이 그냥 그 부위만 딱 도려내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면적 파괴는 진짜 아주 샅샅이 북한 전역을 뒤져서 지하까지 다 뒤지고 동물도 뒤지고 산도 뒤지고 그렇게 해서 그 완전 아주 그냥 그 핵시설 앞으로 수십 년간 핵 무기 만들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택은 북폭을 하면 신속 공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린지 그램 의원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그램 상원 의원은 이 전면적 파괴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강경파들은 전쟁을 하면 전면적인 파괴로 돌아가야 된다. 사실 우리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을 완전 파괴한다고 하는 그 발언을 유엔 총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속 공격한다. 이거는 심택의 의견이지 이게 꼭 그렇게 간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속 공격을 하게 되면 제한전이 되는 것이죠. 핵시설만 파괴합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 걷어내는 것은 안 되고 심각한 손상을 줍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의 주요 위협들을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주요 위협입니다. 전체는 아닙니다. 만약에 전면적인 파괴로 간다. 어떤 위험이 있는가? 그건 동아시아에서 장기전으로 갈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뛰어들고 러시아도 아마 직접 뛰어들지 않아도 뒤에서 뭔가 도우려고 할 것이고 그래서 중국과의 전쟁이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신속 공격을 하게 되면은 중국과의 관계가 덜 위험하게 되죠. 핵시설 아주 중요한 이 지점만 공격을 해서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치적인 그리고 전략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북폭을 한다. 북폭을 하되 지금 이 시나리오에서는 전면전이 아니라 우리는 제한전, 이 신속 공격적을 택하겠다. 핵심 핵시설만 파괴하겠다. 두 번째는 선제 공격, 북폭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북폭이 시작이 되면 말씀드린 B2 스피릿, 이 전폭기가 스텔스기가 레이더에서 발견할 수 없는 마음대로 북한 영공을 다니면서 폭격을 할 것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F-22, 이것도 얼마나 빠른지 그렇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스텔스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북한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으니까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이제 가까이 와서 소리가 왱 들리고 육안에 보일 그때 뭐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와서 그냥 그 많은 이 폭탄들을 한꺼번에 탁 그냥 내려놓고 쏘아버리고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른쪽에 보시면 칼 빈슨호가 보이는데 항공모함이 이제 오는데 하나뿐이 아닐 겁니다. 3개 내지 5개가 이 동서남해에 이렇게 포진해서 이 미사일들 날려서 핵 이 기지들을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핵잠수함이 있습니다. 핵잠수함도 함께 동원돼서 아주 입체적으로 이렇게 물 속에서 그리고 물 위에서 그리고 하늘 위에서 이 북한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이 뭐 여기에 참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뭐 참여하지 않겠다고 뭐 문재인 씨가 그러는데 참여하지 마라. 네, 그냥 뒤에서 그냥 있어. 네,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낮잠이나 자. 당신은 그러고 지금 미국이 혼자 왜 못합니까? 미국이요. 100번도 더 할 수 있죠. 100번도 더 아주 그냥 초토화 시켜버릴 수가 있죠. 미국 사람들이 뭔가 결정할 때까지는 시간이 꽤 듭니다. 그렇지만 한번 결정하면 무섭습니다. 이게 미국의 특징입니다. 선제 공격 북폭 시작하면요, 인정사정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전면전이 아니니까, 네, 그 뭐 700군데면 700군데만 아주 집중적으로 가서 때리는데 아주 무섭게 손을 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북한이 다른 나라와 달리 미국을 아주 공개적으로 우습게 여기면서 아주 그렇게 위협도 하고 또 이것이 앞으로 테러리스트들에게 가지고 있는 핵무기라든가 생화학 무기라든가 있던 것을 팔고 이렇게 뒷거래하고 이럴 수 있는 아주 로그 네이션, 아주 깡패 국가로 그렇게 불량 국가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주 본보기로 아주 무섭게 공격할 것입니다. 네. 뭐 여러분도 아주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 이메일에 아주 보내십시오. 우리는 북폭 찬송입니다. 아주 그냥 이번에 손 보실 때 아주 정말 확실하게 손 봐주십시오. 미국을 다시 깔보지 못하도록 아주 우습게 그런 말 못하도록 아주 단단하게 손 봐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비행기가 자체가 71톤인데, 네, 또 거기에다가 이 폭탄을 뭐 18,750kg을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한 19톤 정도의 이런 또 그 무기를 또 싣습니다. 그럼 거의 90톤이 지금 이제 빠른 속도로 보이지 않게 지금 날아가는 것입니다. 이 괌에서 이제 오기도 하고요. 심지어 미국 본토에서 날아서 왔다가 그냥 갑니다. 이거 보십시오. 얼마나 이 날개가 넓습니까? 중간에도 두툼하고 저 안에 연료를 가득 넣는 것입니다. 전에 미 본토에서 아프가니스탄까지 갔다 왔는데 그 거리가 한 8,000여 킬로. 한국 오는 거하고 뭐 거의 비슷해요. 지구의 반 바퀴를 뭐 연료 공급 없이 그냥 떠서 하는 거니까 이거 얼마나 대단한 무기입니까? 네. 20억 불. 네. 이 북한의 한 해 지금 국방 예산이 15억 불입니다. 15억 불이면 네, 이거 한 대 값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은 이게 20대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한국은 다음 해 430억 불 그런 국방 예산을 쓸 것입니다. 네, 국방 예산 증액했는데 그건 잘한 것입니다. 네.
미국은 7천억 불, 네, 그 국방 예산을 이번에 한 10%도 증액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죠. 네, 미국 세계 전체 국방 예산의 절반을 미국이 그렇게 세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라고 하는 거는 뭐 무기만 잘 만들고 뭐 싸움만 잘하고 그게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야 만들기도 하고 돈이 있어야 훈련도 하고 돈이 있어야 운용도 하고 돈이 있어야 전쟁도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군사 강국은 경제 강국이 돼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그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군사 강국으로 초강국으로 그렇게 계속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제 폭폭이 시작이 되면 우선 공격 대상이 정해집니다. 먼저는 핵 원자로가 됩니다. 두 번째는 미사일을 제조하는 장소가 됩니다. 세 번째는 ICBM을 발사하는 그 발사대가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우선 집중적인 이 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제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F-22 아까 말씀드렸는데 또 보니까 밑에 이것도 스텔스 전투기인데 F-35 이런 것들이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폭폭이 시작이 되면 북한도 미사일로 맞대응 공격을 하고 우리에게 또 미군, 남한의 미군에게 그렇게 이제 미사일 공격을 시작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드 같은 거로 공중 격파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은 그래서 여기에 그 사드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쓴 사람이 있습니다. 댓글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면 공중에서 폭발하면 그게 EMP 탄이 돼서 한국 전역에 이런 뭐 전자기 이런 모든 걸 다 부셔버리고 전쟁 수행하기에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릴 텐데 사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 좌파예요. 사드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절대 핵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핵 공격을 하나만 하면 100배, 1000배가 되는 핵 공격이 갈 것이기 때문에 감히 먼저 핵 공격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며칠 한 2, 3주 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뭐 여기 그 선제 공격을 하게 되면 뭐 EMP 폭탄부터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처음부터 핵 공격을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미사일 공격을 하겠죠. 네. 자, 이게 지금 그래서 북한이 처음부터 핵 미사일 쏘지 않습니다. 그랬다면 아주 절단 나는 날이니까 가지고 있어도 함부로 못 씁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사일만 쏘는 거예요.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 사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 정부가 못하게 하느라고 그냥 기를 쓰고 애를 씁니다. 이게 어떤 나라의 정부가 이 모양입니까? 이게 뭐, 어디, 청와대가 금수산 궁전 뭐 어떤 뭐 별장입니까? 어쩌자고 우리 이 백성들이, 수도권에 있는 백성들이 이 생존할 수 있는 그걸 이 정부가 막습니까? 이거 하나만 봐도요, 이 탄핵감입니다. 탄핵시켜야 합니다. 백성을 죽이다니, 백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위정자들이 가로막고 있다니, 이 맹로들이에요. 이 시대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지금 사드로 이제 패트리엇 미사일로 이제 막습니다. 지금 한국에 사드 포대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성주에. 이게 한 서너 대가 전국에 있어야 커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미국이 와서 자기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하겠다는데 왜 이걸 막아요? 정신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중국 가서 아부하고 그냥 그 바짓가랑이에 붙잡고 그냥 그 아부하고 구걸하고 구걸 정부, 아부 정부, 정말 참 국내외로 정말 부끄러워서 말이죠. 자, 이제 북한이 미사일뿐 아니라 북한의 아주 주요한 무기는 포입니다. 대포. 러시아, 중국에 이어서
북한은 세계 3위의 포병 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면 이제 장사정포가 있는데 그게 지금은 성능이 더 개량이 되어서 저 충남 계룡대까지 그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포탄을 날린다고 합니다. 계룡대는 우리 육군 본부가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 포를 막 쏴야 될 텐데 서울에도 막 쏴야 될 거고요. 민간인들을 상대로 하면 뭐 한 하루에 3만 명이 죽는다는 그런 통계도 나오고 또 뭐 미군을 상대로 하루에 한 3천 명 미군을 죽일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장사정포는 조금 이따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루에 20%씩 그렇게 처리를 한다고 그러죠. 5일이면 끝난다고 합니다. 조금 더 이따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핵시설과 사령부가 이 미국의 북폭 때문에 파괴가 됩니다. 그래도 북한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반격을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북한의 보복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저 번호가 조금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네. 여튼 계속 지금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장사정포가 있습니다. 네, 계속 북한이 이제 포격을 할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지역 위에 이렇게 그 불구스름한 부분은 제일 폭격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노란색, 연두색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휴전선 가까이 있는 곳이 제일 그 폭격이 심한 곳입니다. 거기 보니까 연천, 또 의정부, 고양 그 북쪽으로, 네, 강화도, 네. 뭐 이 서울은 거기만큼은 그렇게 장사정포들이 공격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 다수의 방공시설이 있는데, 뭐 지하철역이라든가, 네, 그런데 그런 지하시설들을 이용해서 시민들을 이제 대피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 전쟁이 되면, 북폭이 되면 서울의 일정 부분이 파괴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서울이 뭐 전체가 다 완전히 뭐 초토화되고 제한전이니까 일부분이 이렇게 파괴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이 포격이 어디에 집중되는가 하면 북한 지상군이 이제 남한으로 침투하기 위해서 이 휴전선 DMZ에 그 지뢰가 많이 매설되어 있는데 우리가 북한군의 이 남한을 막기 위해 박아놓은 그런 지뢰들 이걸 다 터뜨리느라고 이제 제거하느라고 거기에 이 포를 많이 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빨간 부분이 이제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 포격은 DMZ 근처에 그 미군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2만 8천 명 주한 미군들에게 이 포격이 큰 위협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포격이 미군들에게 또 서울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분산되고 그래서 영향력이 약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포격이 일단 시작이 되고 막 불을 뿜기 시작하면 그때 미국 공군의 이제 이 포대들이 장사정 포대들이 노출되고 그래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전체 장사정포의 20%씩 이렇게 파괴를 하면 한 5일 지나면 장사정포도 완전히 멎게 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리라 보는 것입니다. 뭐 하루에 3만 명씩 민간인이 죽는다 하면은 3, 55, 15만 명의 민간인이 장사정포 때문에 죽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뭐 지나치게 확대 과장할 필요도 없고 지금 여기에 심택은 그렇게 보는데 지금 뭐 심택이 얘기는 아니고 하루에 3만 명씩 죽는다고 하는 건 어떤 의견, 어떤 견해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수중전이 전개가 됩니다. 저건 지금 김정은이 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게
북한의 잠수함이 보입니다. 이 북한의 핵 미사일 잠수함은 이 공격하게 되면 큰 위협이 된답니다. 그런데 막상 붙어보게 되면 미군의 헬리콥터가 이제 떠서 이 바다 위에 뭐 부유물을 던지면 그 안에는 바닷속에 잠수함 동향을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뭐 소나 같은 게 그 안에 있어서 청취를 이제 헬리콥터에서 해서 이제 본부에 알려주는 거죠. 또 구축함들이 뭐 항공모함이 3대, 4대, 5대가 이제 오게 되면 엄청난 한 200척의 그 배들이 동원될 것으로 보는데요. 전함들이. 구축함들이 또 그냥 바다에 수만 구축함들이 떠서 레이더로 이제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잠수함들이 또 물속에서 이 청취를 해서 이 북한의 잠수함이 사실상 나오자마자 그냥 괴멸되는 압도적인 우위를 미국이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과 한국과 일본의 협동작전이 있으면 북한은 결코 수중전에 잠수함을 통한 이 수중전의 적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잠수함이 작전을 복잡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대부분 공격하기 전에 바다 밑에 가라앉아서 끝장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김정은 사후의 사건 전개입니다. 김정은이 지금 저기에 그 원자폭탄 앞에 서가지고 지금 저러고 있는데, 김정은에겐 저게 바로 시한폭탄입니다. 불행하게도 성경에는 그 가룟 유다를 놓고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은도 그런 사람입니다. 김정은은 자기의 이 중앙 집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중국 쪽을 향하는 친중국의 이 북한 사람들, 측근들을 죽이는데 아주 공포스러운 방법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죽여서 주위 사람들이 다 아주 얼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개떼를 풀어서 살점을 물어뜯고 뼈를 그냥 막 아스러뜨리고 그렇게 해서 이 측근들을 죽이기도 하고 박격포, 대공포로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아주 공포 정치를 하고 있죠. 참 악한 입니다. 김정은은 선제 공격을 미국에서 하면 먼저 깊은 지하로 그렇게 대피처로 은신처로 도망을 가게 될 것입니다. 김정은이 만약에 없다면 김정은이 절대 권력을 이렇게 지금 기반을 놓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없어지면 북한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참수되면 죽으면 북한 전체, 북한군 또 북한 전체가 사기가 완전히 떨어지고 명령 체계가 혼동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죽어도 북한이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싸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큰 혼란이 내부에 있어도 싸움은 계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본래 북한은 김정일의 국가도 아니고 근본적으로 김일성의 국가다. 김일성의 통치를 받는 김일성이 영원히 수령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김일성이 없이는 이 북한 사람들의 정치적인 사회적인 생명이 없다. 정치적 사회적 생명의 창조주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어야 우리도 정치적 이 사회적으로 살아있다. 이렇게 믿는 것이 주체교고 이게 바로 주체사상인데 김일성이 항상 중심에 있고 김일성이 항상 바로 창조주같이 신격화돼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김일성 때문에 김일성의 DNA 때문에 계속 싸움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김정일의 참수는 북한의 큰 타격입니다. 6번째. 자, 북한이 이제 반격을 하고 미군이 이제 방어를 합니다. 미군들이 지금 총을 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북한이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북한이 땅굴을 통해 남한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가장 우려하죠. 여러분 지금 여기에 아마 이 제3땅굴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에 갔을 때 이 땅굴
실제로 들어가 봤습니다. 저 안까지 아주 깊은 바다까지 제가 함께 내려갔다가 왔는데요. DMZ에 가보고 또 그 판문점도 직접 회의하던 데도 들어가 봤고 이 땅굴 뭐 아주 그냥 얼마나 이렇게 그 잘 파놨는지 뭐 한 시간에 1만 명이 이렇게 그 북한군이 움직일 수 있다고 그러죠. 굉장합니다. 이 땅굴을 통해서 어디에 지금 뚫려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이 땅굴에 대해서 윤여길 박사라고 대우중공업 부회장을 지냈고, 이 땅굴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또 우리 이 군의 이 지휘관들에게, 아주 고위 지휘관들에게 땅굴에 대해서도 많이 설명을 했고, 한번 나와서 쾌도난마에서 그 우려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이 땅굴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너무 염려스러우니까 윤석민 국방장관에게 이제 연락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방장관이나 위에 사람들에게 연락해도 듣지를 않으니까. 이전에 윤석민 국방장관에게 얘기를 하니까 윤석민 국방장관이 알아듣고 내가 한번 직접 국방장관, 현직 국방장관에게 연락하겠다고 다이얼을 돌렸는데 그것도 받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정원이나 국방부 안에 간첩들이 있어서 이런 땅굴들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작전을 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땅굴이 아주 심각합니다. 아는 분들은 굉장히 이걸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땅굴을 통해서 오는 이 북한군들이 이 도심으로 들어와서 건물로 안으로 들어가서 게릴라전 피는 거, 이게 아주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수부대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자, 이 비무장지대, 여기에서 전투가 있는데, 미군은 이 휴전선을 넘어서 북진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전면전 하지 않고 제한전을 하기 때문에. 이제 핵시설들만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내려오는 북한군과 바로 이 휴전선에서 교전을 합니다. 그리고 격퇴하고, 그리고 미군이 북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휴전선을 지킵니다. 그리고 남한 안에 위치들을 이제 보호를 합니다. 심택은 미국 사람이니까 이 미군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7번째. 북한의 방공망이 이제 북폭에 의해서 파괴된 다음에 특수부대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북한 안으로 잠입을 합니다. 낙하산 부대가 혹은 수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침투하는 그런 수중으로 침투하는 특수부대들이 들어갑니다. 가서 무엇을 하는가 하면 아주 험한 이 산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 200개 이상의 이동 발사대를 파괴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숨겨놓은 것들을 찾아내서 파괴합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요충지에 들어가서 북한군의 동태를 파악한 후에 미국 공군에 연락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와서 또 폭격을 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가? 결말 궁금하시죠? 네. 지금 여기 사드 포대 황혼의 배경을 하고 서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전쟁의 북폭의 결말은 어떤가? 제한전으로 볼 때 몇몇 미군 기지들이 파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기지들도 파괴가 되겠죠. 또 우리 민간인들도 사상자가 나게 될 것이고요. 서울이 일부 파괴된다고 봅니다. 제한전이기 때문에. 또 핵공격을 북한이 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일반 미사일을 쏠 것이다. 그럼 사드로 맞고 패트리엇으로 맞고 등등 해서 장사정포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을 파괴하는데 일부가 파괴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저 잠실 그 롯데 타워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이 완파, 전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공격하게 되면 이렇게
사드 포대로 방어하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핵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가서 그렇게 그 주요 핵심 시설들을 핵시설들을 파괴해도 여전히 숨겨놓은 핵무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그걸 쓰면서 아주 전쟁을 확대하는 전면전으로 확전을 그렇게 하지는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는 대규모 보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대규모 반격을 받아서 멸망할 것을 알고 알아서 휴전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심택이라고 하는 한 전략 연구가가 그 시나리오를 짠 것입니다. 이건 제한전입니다. 이건 전면전은 아닙니다. 우리가 제한전을 하게 될지 전면전을 하게 될지 누가 그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제한전으로 우리가 여기서 봐서 북한의 주요 핵시설들이 다 파괴가 됩니다. 결국 한 몇십 년 동안은 또 우리가 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그 전쟁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희생 없이 어떻게 이만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을 통일하려고 할 것 같으면 중국과의 이 전쟁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한을 여전히 이 범퍼 스테이트로 이 충돌을 할 때 어느 정도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범퍼처럼 공산주의 이 통치 그 체제로 그렇게 북한을 놔두길 원하기 때문에 한국의 지금 우리 한반도의 통일을 제일 반대하는 자는 바로 저 중국 시진핑 중국입니다. 그런데 그 중국 앞에 가서 빌다니 참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자, 이런 우리 시나리오를 하나 보았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북폭은 예정대로 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때 저는 성경을 한 구절 인용해 드리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두려움이 없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을 힘으로 삼다면 여기 시편 기자처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위중한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하고 초청하시고 구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시기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위에 전파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재정적으로 신실하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로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계속 함께 해주시고 국내에서는 밑에 정보를 사용해서 재정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해외에서는 페이팔을 통해 해주시고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바로 이 밑에 주소가 있는 웹사이트로 들어오셔서 왼쪽에 노란 동그라미 거기를 클릭해 주시면 필요한 정보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실한 참여와 도우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밴쿠버 필그림 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애국 시민, 애국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정보도 받으시고 위로도 받으시고 도전도 받으시고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좋은 교제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밑에 주소가 있습니다. 녹화하기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